자, 이번 시간에는 형사처벌 받는 걸 얘기합니다. 벌 받는 거요. 언제 벌을 받게 되죠? 언제 벌 받아요? 죄를 지었을 때 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설 중에 보면 죄와 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범죄와 형벌이에요. 근데 죄와 벌 이렇게 얘기하면 소설 같잖아요. 범죄와 형벌 그러면요. 소설 같지가 않고 무슨 형법 교과서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벌 받는 거다. 그러면 이제 벌 받았으니까 결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이 형벌의 종류가 9가지나 있어요. 그 중에서 조금 무거운 벌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금을 좀 물었다든지 구류를 며칠 살았다. 구류 뭔지 아시죠? 유치장 며칠 갔다 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 갖고는 결격자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무거운 벌이 뭐냐? 이거 생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고, 징역, 사형 요 세 가지가 무거운 벌이에요. 물론 제일 무거운 것은 뭐예요? 사형. 그 다음에 감옥살이 가는 거. 이것도 금고도 깜빵 가는 거예요. 요 금고 이상 그러면 요게 무거운 벌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가 차이가 뭐냐? 둘 다 감옥살이 하는데 징역은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감옥소에서 막 연필도 만들고 일을 해야 되고, 금고 요것은 일을 강제로 못 시켜요. 그러니까 똑같이 감옥살이 하는 건데 요건 강제 일을 시키지 않는다 그런 거니까 상대적으로 징역보다는 조금 약한 걸로 봐요. 그래도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금고 잘 안 내립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법에는 있으니까 금고 이상 그러면 금고, 징역, 사형. 이 정도 벌을 받았을 때 결격적으로 삼는다 이 말이야.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결격자가 되려면 형벌, 벌을 갖다가 판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선고를 때려주어야 그때부터 죄인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결격적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다 결격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는 무거운 벌, 두 번째는 확실하게 뭐예요? 판사가 선고를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이해를 해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처벌 받을 때까지 그 단계를 지금부터 봐요. A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이제 이를테면 뭐 형사소송법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 일단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이 수사가 뭐냐 그러면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 증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물적 증거도 있을 수 있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막 흉기 같은 거, 아니면 목격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적 증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증거를 찾는 거, 그게 수사예요.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압수수색 하고요, 불러다 물어보고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수사는 누가 하죠? 누가? 경찰이. 또 누가 하죠? 검찰이, 검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데, 이게 지금 현행법에 보면 요새 많이 논란이 되지만 경찰은 검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수사기관은 검찰이에요. 검찰이 하라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경찰은 그냥 수사의 그냥 보조자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검사가 이러고 저러고 잘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경찰 수사권 독립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인력이 많은데, 사실상 수사를 여기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다 지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독립시키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직 경찰이, 우리 동서도 있지만 독립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인식이 틀려요. 수사 능력이랄까 아니면 또 그런 것이 조금 딸려요, 경찰이 솔직히. 근데 앞으로 힘을 길리셔야 돼. 그러면 이제 그날이 오겠죠. 독립시키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면 증거를 찾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경찰관 아저씨들 또 들으면 또 분노하는데. 자, 죄를 지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검사가? 그렇죠. 기소한다고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공소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줄여서 기소 이렇게 하는데 소를 일으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재판으로 넘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재판 넘긴다는 얘기는 판사 앞으로 끌고 간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판사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사예요, 검사. 그때는 죄가 있을 때 증거 갖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판사가 이 사람이 진짜 죄를 지었는가를 다시 한번 따져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증거, 좀 어려운 말입니다.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 증거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따져봐요? 판사가. 예. 어쨌든 하여간 판사가 딱 보니까 이 사람 죄를 지었던 증거 믿을만해. 그러면 벌 주지요. 그게 지금 나와 있는 형벌이에요. 형벌. 형벌이 9가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때립니다. 그걸 선고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때렸다고 이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1심, 2심, 3심에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죠. 근데 1심에서 선고가 딱 내려졌는데 항소를 안 했어. 그러면 끝나버린 거지.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뭐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항소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대법원까지 갔죠.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딱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여지없이 죄인입니다. 죄인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선고받은 형벌이 확정돼야 돼요. 그러면 죄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죄인으로 됐으니까 이제 집행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징역 1년을 때렸다고 해봐. 그러면 집행이 뭐예요? 깜빡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가게 됩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갈 때까지 그 단계가 무조건 3단계다. 수사, 재판, 집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선고란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배운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래서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험을 해보시면 돼. 그게 1등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흔히 있잖아요. 한 전과 10범이야. 사기 전과 10범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변호사나 판사보다도 더 형량이 얼마 나올지를 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죄를 지었지? 사기죄 이렇게 해서 그거 딱 얘기 듣고요. 너 얼마 나와? 딱 얘기한다잖아요. 판사도 모르는 걸. 그게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죠. 그런 만큼 법원에서 그 때릴 때는 그 양형표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세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경험이 없어서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예. 자, 요 세 단계를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 선고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결격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A가 죄를 지어서 지금 수사 중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받고 있어요. 그죠? 포토라인에 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아직은 죄인이 아니에요. 재판받고 있죠. 재판 중이에요. 그래도 죄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최순실도 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확정 안 됐어요.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그때 뭐예요? 죄인 이렇게 되니까. 결격 사유자다 이거 봤을 때 이 사람요 결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하고 좀 어긋나요? 이때도 아직 결격자가 아닙니다. 죄수복 비슷한 거 입고 왔다 갔다 하긴 해도 아직 죄인으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도망갈까 봐 잡아놓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때 결격자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격 사유를 공부하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선고죠, 선고. 저 2개.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선고 있었죠? 선고요, 선고. 그랬을 때 선고를 받고 이제 확정됐습니다, 여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집행 단계로 넘어가요. 그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때 집행의 모습이 2가지예요. 하나는 선고받고 그래도 막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으로. 또 한 가지는 선고를 받고 집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교도소로 가는 사람이 있죠. 두 길이 있어요. 이 집으로 가는 경우는 판사가 봐줘서 가는 거예요. 판사가 여기서 한번 봐줄 수 있어요. 판사가 봐준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은 게 아니고 지었다는 건데 판사가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막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고 가정 환경도 불우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빠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환경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이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판단이 되면 판사가 봐줘요. 그랬을 때 제일로 많이 봐주는 게 선고유예요. 선고유예는 뭐냐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원래 선고를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까 그런 상황이니까 선고를 안 하고 미뤄두는 거야. 그게 선고유예요. 판사가 제일 많이 봐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선고유예 받으면 이 사람은요. 선고가 내려진 게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확정된 게 아직 아니겠죠? 갈 일 없어요. 그죠?
그럼 선고유예를 내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판사가 징역 6월에 선고유예 처한다. 이렇게 판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징역 6월을 갖다가 원래는 선고하려고 했는데 선고하지 않고 참는다 이 말이야. 유예라는 건 뒤로 밀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 유예 기간은 밀어놓은 기간은 법에 따라 무조건 2년이야.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이제 정식으로 딱 선고를 내려서 죄인으로 만들진 않고 2년간 내가 지켜볼게. 2년 동안 잘 보내봐. 다른 범죄 저지르지 않고 잘 지내면 나 선고 안 하고 끝날게. 판사 얘기예요. 그럼 2년을 무사히 지냈죠? 그러면 전과 기록도 없이 죄를 지었지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교도소 갈 일도 없고 선고가 선고 자체가 안 내리고 끝나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제일 많이 봐주는 거죠. 이게 선고가 미뤄지는 거예요. 선고유예. 그럼 이 사람은요. 선고유예를 받은 그 순간 이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죄인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게. 이해를 하자면. 선고가 미뤄졌으니까. 선고가 있어야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결격자가 될 리가 없어요. 실제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판사가 봐줘가지고 밀어놨기 때문에 선고 없이 끝나게 되면 죄를 안 지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응? 전과 기록이 안 남다고 보시면 돼.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다른 게 집행유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행유예는 이것도 역시 판사가 봐주는 거야. 판사가 그 사람을 봐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줄여서 집유라고 쓸게요.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징역 1년을 판사가 때렸어.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 때린 거야, 때린 거. 그러면 깜빵에 가야 돼. 근데 교도소 가는 것만 판사가 봐줘갖고 2년을 밀어준 거야. 교도소 가는 사람 붙들어 세운 거죠, 판사가.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켜보겠다? 2년 동안. 그럼 2년 동안 잘 지내게 되면 어떻게? 교도소 안 가고 끝나. 근데 2년 기간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상을 준수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도소 보내버려요. 그게 집행유예예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요. 죄를 지은 사람 맞죠? 이 사람은 죄인으로 확정된 거 맞습니까? 확정된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선고란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판사가 죄인이다라고 땅땅땅 때려줘야 그때부터 죄인 되는 거라고. 그 전까지는 죄인 안 돼요. 근데 선고는 있었죠. 다만 교도소 보내는 것만 미뤄놨던 거죠. 그러니까 2년 다 지나면 잘 지나면 교도소 안 가고 끝나. 안 가고 끝나는데 빨간 줄은 남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여기 밑에 사람. 뭐 둘 중에 어떤 게 더 봐주는 거예요? 선고유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100% 무조건 결격자가 아닌 상태입니다. 아직 선고가 없는 겁니다. 여기 써놨습니다만. 근데 시험에서 그렇게 잘 나오는 게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된다고 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 기간이 몇 년이에요? 유예 기간인 2년만 되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요 유예 기간 동안만 뭐예요? 결격자. 결격사유가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그 5개 지문 중에 무조건 집행유예가 들어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잘 나와. 근데 만약에 선고유예가 나오면요. 같은 유예지만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거지. 시험에서는 요 두 단어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거고. 나중에 가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밑에 교도소로 가는 경우가 있죠. 자, 요것은 진짜 깜빵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징역 7년? 자, 그러면 7년 선고받았기 때문에 선고 요거요. 죄인으로 정해졌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깜빵 간 겁니다. 옥살이를 몇 년 해야 돼요? 7년. 감옥서에 있어야 됩니다. 징역 7년이면 엄청 긴 겁니다. 징역 1년, 2년만 갔다 온 사람도 사회 적응이 잘 안 될 정도예요. 저는 안 가봤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만약에 7년 정도 갔다 와봐. 사회 적응이 거의 힘들 정도예요. 적응이 안 돼요. 사회하고 경제적인 7년 정도가 되면. 그럼 이 사람은 7년 선고받았어. 그러면 7년 감옥살이를 다 했죠. 석방되겠죠? 이 석방되는 걸 갖다가 향기를 다 채우고 석방됐다고 해서 만기 석방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 집행이 어떻게 됐어요? 끝났죠? 끝났죠? 집행 종료라고 불러요.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 감옥소에서 나오겠죠? 두부 한 모 먹겠죠? 거기 나와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몇 년 더 결격자로 남습니까?
3년 더 결격자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옥소에서 나오고 3년 더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지금 선고받아서 감옥소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결격자 맞습니다. 결격자 맞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감옥소에서 중개업소 운영할 겁니까?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결격자라고 해봤자 실제 받는 불이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석방되자마자 결격사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사실은 받는 불이익이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더요? 나와서 3년 더. 그래서 3년을 붙이는 거예요, 밑에는. 자, 두 번째 경우는 똑같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년 얻어맞았어요. 뭐 7년 살아야 돼, 원래. 그런데 한 5년쯤 됐을 때,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내보내줘요. 내보내주는데 중요한 것은 7년 중에서 5년 정도 됐을 때 나머지 2년을 요걸 없애줘요. 그러니까 다 산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부를 때 집행면제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 없애줬다는 뜻이에요, 면제. 그러면 결국 7년 옥살이 할 사람이 몇 년 살고 나오는 거예요? 5년, 그죠? 이게 집행면제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감옥소에서 나왔습니다. 뭐 즉시 결격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죠. 불이익을 좀 더 받아야 되겠죠. 이것처럼 몇 년 더요? 3년 더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혹시라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을지라도 5년쯤 됐을 때 집행면제를 받으면 이 사람의 총 결격 사유 기간은 5년에다가 3년을 더해서 몇 년이 됩니까? 8년. 그러니까 위에하고 비교하면 이 사람은 총 결격 사유 기간이 10년인데 요 2년만큼 주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요 집행면제 받고부터 3년 더 이렇게 되죠. 두 가지. 그럼 이런 집행면제에 해당되는 게 이거 뭐가 있을까? 응?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에서는 특별사면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 특별사면 줄여서기 할 때 특사라고 하기도 하고 특별사면. 그죠? 이게 집행면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별사면 요거 누가 하는지 아시죠? 특별사면 누가 해요? 특별사면 대통령만 해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7년 선고받은 사람인데 5년쯤 됐을 때 특별사면을 딱 하면 이걸 없애주는 게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석방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죄를 안 지었던 사람으로 된 건 아니죠. 죄를 지었었죠. 다만 형기를 줄여줄 뿐이죠. 그게 뭐예요? 특별사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석방되고 나서 몇 년 더 결격자로 남습니까? 3년 더. 그래서 3년 묻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러한 특별사면은 일반인들은 받기 힘듭니다. 이거 누가 하는데요?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받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은 이거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특별사면 받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보면 두 부류죠. 정치인이거나 재벌 총수거나 그렇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지. 자, 근데 일반 사면이라고 있어요. 이건 특별이고 일반 사면. 얘가 더 화끈해요.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죄를 지었어. 맞아. 그런데 갑자기 일반 사면을 딱 해가지고 죄인이 아닌 걸로 죄를 안 지었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죠? 정말 화끈하고. 이건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죄를 안 지었던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 일반 사면이. 만약에 교도소에 있는데 일반 사면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은 붙들고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석방. 석방되니까 이 사람은 뭐 석방되고 3년 동안 결격자 그런 거 없죠? 3년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게 이제 일반 사면이에요. 특별 사면, 집행면제는 뭐예요? 3년 붙죠. 그 차이요, 그 차이. 두 개. 예. 그래서 일반 사면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돼. 그죠? 조금 이해하면 그게 동의니까 뭐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동의했다는 얘기는 처벌했던 법을 고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벌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일반 사면 돼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일반 사면 요 된 경우는 한 7차례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한테 일반 사면을 해서 죄인이 아닌 걸로 만들어준 적은 없어요. 솔직히. 징역이나 뭐 이렇게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죄인이 아닌 걸로 만들어줍니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 같은 거 해가지고 벌금 선고받고 면허 취소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해야죠? 일반 사면 해줘요. 그래서 뭐예요? 운전면허 시험 다시 볼 수 있게끔. 그런 경우도 최근에 있었죠? 없었어요?
음주운전 안 하시는구나. 아까 뉴스 보니까 또 청와대 뭐 무슨 비서관이 음주운전 하다가 잘렸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 운전면허 취득하는 걸 또 제한받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면해서 정권 바뀌고 막 그랬을 때 보통 해요. 정권 초에. 그게 일반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감옥서에 있는 사람은 관련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요구하고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하고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석방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가석방. 이게 가석방하고 좀 다른 거예요. 가석방은 요 위에 위에. 자, 7년 선고받았습니다. 7년. 근데 한 5년쯤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교도소장이 내보내줘요. 그러니까 요게 가석방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은 요 나머지 형기 2년이 남아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갑니다. 똑같이 가석방도. 집으로 가는데 뭐가 남아있다고? 2년 남아있어, 2년. 그럼 집에 가서 자녀 형기를 집행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야, 이제. 자녀 형기가 지나면. 2년 지나면 여기가 돼. 그러면 몇 년 더 결격자가 돼요? 3년 더. 얘랑 얘가 차이가 나죠. 얘는 몇 년만 지나면 돼요? 3년. 근데 여기는 잔형기 지나고 또 3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가석방은 누가 가석방을 받는 거예요? 가석방 되는 사람. 교도소에 있는 죄수 중에서. 모범수라고 들어보셨죠? 학교에 모범생이 있다면 감옥소에는 뭐예요? 모범수가 있는 거예요. 모범 죄수가 있다고요. 그 모범 죄수는 어떻게 가려요? 점수로 가립니다. 감옥소에서 생활을 잘하고 그러면 교도관들이 점수를 주잖아요. 점수가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석방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게 돼요. 그래서 모범수가 됐을 때 점수 가지고 따진다고요. 감옥소에 있는 그런 수용자들이라고 그러죠.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막 검정고시 공부하고 막 공인인증사 시험 공부하고 무슨 기능사 자격증 공부하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런 시험 공부를 할까요? 그 점수 따려고 그런 겁니다. 중개자격증을 따잖아. 검정고시 합격하잖아. 플러스예요. 플러스. 사실 가만히 보면 교도소에 간 사람은 유일한 희망이 뭘까요? 빨리 나가는 거예요.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알면 이렇게 될 수 있으나 그건 아니잖아 지금. 이런 형편도 아니고. 그럼 바랄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뭐예요? 모범수 되는 거예요. 모범수. 그래서 교도관들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석방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서 가석방 좀 일찍 집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석방과 특별사면은 다르죠. 요 세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 일반 사면 받은 사람은요 바로 벗어나 버려요. 바로 특별사면 받은 사람은 집행 면제는 3년 더. 그 다음에 가석방은요 잔형기 지나고 3년 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 했어요. 일반적으로 교도소 가는 경우는 실형을 받았다고 그래요. 선고받은 때부터 요때부터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을 면제받거나 요 기간 동안 뭐가 돼요? 결격자. 기본적으로 집행 종료 그게 요거죠. 집행 면제 요거 뭐예요? 요거도 특별사면 같은 거 얘기하죠. 그때부터 몇 년 더요? 3년 더.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알아두실 거. 그죠? 지금까지 한 내용을 교재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교재에서 78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 보세요. 가로 4번 제목 있는 거 있죠? 금고 이상에 나왔죠? 금고 이상 나왔죠? 그 다음에 실형에 뭘 받았어요? 선고. 그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금고 이상이요. 또요. 선고 내려져야 됩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 집행이 어떻게 되거나요? 종료되거나 또는 둘째 줄요. 집행이 뭐예요? 면제된 날부터 집행 면제된 날부터 몇 년 동안은 결격자로 삼는다. 3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자입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첫 줄은 집행 종료. 두 번째 줄은 집행 면제. 집행 면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옆에 써두시고. 그러면 끝이에요. 집행 면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특별 사면. 그죠? 집행 면제나 특별 사면이나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재 80페이지 가보십니다. 80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 박스가 있어요. 특별사면이라고 적힌 거 있죠. 80페이지에서.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집행면제. 같은 말. 그 몇 년 더 결격자가 됩니까? 3년. 반면에 2번에 보면 일반사면이라고 나왔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지만 그거 필요 없고요. 일반 사면 받은 사람은 결격사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즉시 벗어납니다. 3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즉시 벗어납니다. 즉시
제목 옆에 써주십니다. 즉시 벗어난다. 일반 사면은 3년 이런 거 이딴 거 안 붙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 가보시겠습니다. 가로 5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했죠. 요거죠 요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자입니다. 요거죠.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옆에다 좀 써주세요.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선고유예는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고, 그죠? 이 선자를 연상하실 때 착할 선자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고, 진짜 그런 건 아닌데 착할 선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결격자가 아니고 착할 선자. 이렇게. 집행유예는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고 제목만 필요합니다. 밑에 밑줄 긋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가로 6번부터 설명드립니다.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설명드린 건 뭐냐면 법원하고 관련돼 있어요. 법원. 근데 여기는 뭐하고 관련돼요? 지금부터 보는 것은 관청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나눌 때 이제 저 국회 입법부랑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 나누고 그 다음에 행정부 나누잖아요. 이게 일종의 사법부예요, 사법부. 응? 법원에서 얻어 터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은 관청에서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관청. 행정부. 자, 그 중에서 뭐가 있는가? 이거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격 취소. 아까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박탈당한다며요. 그렇죠? 뭐 징역 벌금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빌려줬다 그러면 자격 취소예요. 그런 거요. 자격 정지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점차 나옵니다. 자격을 스톱시키는 거죠. 그러면 자격 정지는요, 누가 얻어맞냐면 소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취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다가 법을 위반했죠. 그럼 그 사람한테 자격 정지요 이렇게 때려요. 자격 정지 3개월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일을 못해요. 이 소공이. 자격 정지 6개월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일을 못해요. 요게.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또 있어요. 등록 말소, 등록 취소. 이것은 부동산 사장님이 얻어맞는 거예요. 개공령. 법을 위반했죠? 우리 법에서 이럴 때는 등록 자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사장님이 얻어맞는 것 중에 위반의 정도가 조금 약했을 적에는 뭐예요? 영업정지를 받게 돼요. 우리 이제 보통 다른 법에서는 영업정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라고 부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위반의 정도가 약했을 때가 뭐예요? 업무정지. 좀 세지면 등록 취소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사람들이 얻어맞는 거죠. 요 사람들이 얻어맞는 거. 근데 자, 원칙 보세요. 너무 쉬워요. 여기 보면 취소라는 글자가 왔죠? 이것도 취소죠? 그럼 그냥 3년 붙는 거예요. 취소 받았죠? 등록 취소? 몇 년간 결격자예요? 3년. 이렇게 되고. 정지 나왔죠? 정지? 그러면요,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예요. 정지 또 나왔죠?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정지 기간은 우리 법에 따르면 길어봐야 6개월이에요.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를 뭐 1년 때리고 그런 건 없어요, 법에. 아주 많이 때려봤자 몇 개월? 6개월. 길어야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행정처분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 정리해 봅니다, 일단. 교재 보시면 가로 6번입니다요. 80페이지. 가로 6번 보시면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자격 취소당한 사람은 몇 년간 결격자라는 얘기? 3년. 제목만 필요합니다. 나머지 필요 없어요. 가로 7번에 보면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자예요. 그 뜻이고. 그렇죠? 또 제목만 필요합니다. 가로 8번. 가로 8번에서는 첫 줄 가운데 보시면요.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뜻이에요. 그러면 등록 취소된 사람은 몇 년 동안 결격자다 이런 뜻이에요. 3년요. 그죠?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가로 9번 제목 있습니다. 제목 보시면 중개사법을 위반해 갖고 뭘 받았다고요? 영업정지, 업무정지요. 가로 9번 봅니다. 밑에 있는 거.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신고를 했을지라도 한 자로서, 그죠? 폐업신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폐업신고 했다고 할지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자입니다. 폐업 얘기는 잊으시고요. 영업정지 받고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는 뭐다? 결격자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가로 10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좀 가로 10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법인이 있잖아요. 아까 자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등록했으니까 법인 개공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법을 위반해서 이 법인 개공이지 않습니까? 업무정지를 갖다 4개월 받았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영업정지를 받았으니까 그 4개월 요 기간 동안에 이 개공은 결격자가 되는 건 맞겠죠? 맞습니다. 이랬을 때 이 법인에 B라고 하는 임원이 있다. 또는 회사에 따라 임원급인 사원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요 4개월 동안 같이 이 사람도 결격자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법인 개공이 여기가 업무정지 4개월이야. 그러면 그 임원도 사원도 요 경영진도 똑같이 4개월 동안 결격자가 됩니까? 여기도 같이 결격자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는 손이 있습니까? 손. 영어로 해줘야 돼요. 손 있어요? 입이 있습니까? 입. 법인이 입이 있어요? 없어요. 이 법인의 입과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요. 임원사원이라고. 그러니까 요 법인 개공이 이렇게 망쳐진 것은 누가 망친 거예요? 임원사원. 경영진이 망친 거예요. 영업정지를 얻어맞게 여기가 해놓고는 자기는 여기가 개공이고 자기는 개공이 아니라고 그래서 딴 데 가서 사무실 차리거나 잘 먹고 잘 살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한통속에 한통속. 한통속이라고. 실질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은 이 법인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경영진이라고. 한통속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격자죠? 그럼 누구도 결격자 되는 게 맞아? 여기도. 그 얘기요, 그 얘기. 그게 10번이요, 10번.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10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제목요. 업무정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여기까지 끊으면 뭐냐면 법인 개공이 영업정지 받았다 이 말이요. 여기까지 끊으면 그랬는데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에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했다.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임원 사원도 그 기간 동안 같이 뭐예요? 결격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게 10번? 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제 11번을 설명드릴 거예요. 11번. 칠판을 보셔야 돼. 여기요. 보시면 원래 금고 이상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됩니다. 그런데 벌금은 어떻습니까? 벌금 물면 결격자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 언제나 시험은 예외가 중요하죠. 이 사람이 지금 벌금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개사법에 걸려든 거예요. 형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 위반 이렇게 딴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얻어맞은 거예요. 원래 벌금 받아갖고는 가벼운 벌이니까 결격자가 안 된다고 그랬죠. 원래는. 그렇지만 이때는 가만히 보니까 중개사법에 걸려들고 액수도 300 이상이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몽땅 갖췄을 때는 이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로 삼겠다. 이런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결격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외적으로 되는 거죠. 원칙은 뭐가 돼야 됩니까? 원칙은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 이상 벌금이다. 그랬을 때는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뜻이어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삼관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삼관왕.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돼요. 그럼 몇 년 동안 결격자다? 삼관왕이니까 3년 동안. 요게 예외. 벌금 정도에 불과하지만 삼관왕이면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러면 자, 두 가지만 예를 이번에 이해해봐요. 만약에 중개사법에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200만 원 벌금 물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격자일까요? 2관왕밖에 안 돼. 2관왕밖에. 액수가 딸리죠. 3관왕이 돼야 결격자예요. 3년 동안. 만약에 중개사법이 아니고 도박죄를 저질렀어요. 도박죄. 그래서 5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자, 이 사람 결격자일까요? 역시 2관왕이에요. 2관왕. 액수나 이건 되는데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그래서 결격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번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앞에 중개사법 위반이라는 거 나왔죠. 두 번째 액수가 얼마예요? 300 이상이죠. 세 번째 뭘 또 받아요? 벌금. 그렇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결격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삼관왕 꼭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에 12번 마지막으로 칠판에서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법인 개공이 있어요. 근데 이 개공은, 이 법인은 뭐 파산선고 받은 것도 아니고 등록이 잘린 것도 아니고 영업정지 받은 것도 아니고 멀쩡해요. 결격자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법인에 B라는 임원이 일을 하고 있어요. 또는 경우에 따라 사원이라고 부르는 경영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인에서. 근데 이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파산자예요. 파산자 B가. 그럼 파산자는, 요 B는요,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파산자니까 결격자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B가 결격자예요. 파산자. 그러면 그 B가 결격자니까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람도 같이 결격자로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여기가 지금 파산자인 거 확실해요. 그러면 법인 개공도 결격자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법인 개공도 결격자가 돼야 됩니다. 한통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한통속.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한 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불똥이 튀어요. 여기도 뭐가 돼요? 결격자. 그러니까 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개공 자체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등록이 취소가 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그것 때문에 결격자가 되는 게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멀쩡한데 밑에 있는 임원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불똥이 튀어서 또 법인이 결격자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임원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다고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법인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불똥이 튄다니까요. 마치 법인이 결격자인 것처럼 취급해서 등록을 안 시켜준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83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가로 12번에 써놨어요. 제일 위에 가로 12번. 등록 등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또는 사원으로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잖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목만.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또는 사원으로 있는 법인. 그러면 누가 결격자가 된다는 뜻입니까? 제목은 누가 결격자가 됐는다. 누구를 결격자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제목 자체에서는 법인을 삼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임원 사원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결격 사유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이 중개사 법령을 통해서 여러 군데 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군데가 결격 사유.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와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을 다 설명드리진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빼고 설명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1월 달부터는 여기다 조금 살을 붙여서 특히 여기가 살이 좀 붙여질 겁니다. 여기는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가 조금 이제 살이 붙여지면 이제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85페이지요. 시간 좀 남았는데 사무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실은 뭐 하는 데입니까? 사무실은 거기서 여러분 중개업 자격증 따면 실무교육도 받지만 사무실을 얻어놔야 이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겠죠. 오픈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무실에 대해서 법에서 규제하는 게 있어요. 사무실에 대해서. 사무실은 개업 공인중개사별로 봤을 때 한 개만 사무실 둬야 돼요. 사무실. 우리 안경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럼 안경점을 2개 내도 괜찮을까요? 안경사. 안경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하나당 안경점 하나예요. 그것처럼 우리 중개 자격증도 자격증을 땄죠. 그럼 자격증 하나당 뭐예요? 사무실 하나, 등록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다 그러면 영업장소인데 이 중개사무소 설치에 대한 원칙이 있다고 해요. 원칙. 원칙은 뭐냐? 일단 아까 본 것처럼 등록을 2번 하면 안 되죠. 사무실은 몇 개? 무조건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광명시에다 등록했어요. 그럼 광명시 관내에다가 사무실을 둬야 돼. 등록은 광명시에 해놓고 사무실은 저기 구로구에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등록했으면 그 등록 관청 관할 내에 사무실을 둬야 되고 그것도 몇 개만 둬야 돼요? 1개 둬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막 2개 두고 영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2개 사무실을 두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야, 이게. 자, 그러면 요게 이중사무소, 사무실 두 개인지 하나인지 판단해 보셔요. 어떤 사람이요? 요렇게. 요게 도로변이고, 사무실 이렇게 있어. 요렇게. A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영업이 너무 잘 떠, 영업이. 그러니까 A가 여기 너무 잘 되니까. 근데 여기 점포가 비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A가 옆에 있는 점포도 얻어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A는 여기서 사무실이 지금 바로 붙어 있어요. 자, 이건 사무실 한 개에 두 개예요. 하나로 보면 처벌 안 될 것이고, 두 개로 보면 처벌될 거잖아요. 이게 형사처벌감입니다.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무거운 처벌 위반상이요. 하나에 두 개예요, 이거 사무실.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답을 못 하겠습니까? 막혀 있으면 두 개입니다. 터져 있으면요, 한 개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막혀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 얻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무실을 두 개를 갖다가 두고 했을 때 이제 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두 개의 사무실을 한 명의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커버해가지고 일하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하나당 사무실 한 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강남에 사무실을 얻었어요. 근데 강남 1층 이 사무실 임대료도 비싸고요. 없어요, 나온 것도. 그래서 지하에 있는 사무실을 얻었어요. 지하? 중개사무소가 지하에 있는 거 간혹 보입니다, 간혹. 있어. 그런데 지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잘 인식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영업에 불리하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위에다가 여기가 주차장 공간을 쓰는 건데 일부러 이렇게 막아. 뭐 경비실처럼 막아. 그래서 거기다 막 간판을 막 붙여놨어요. 예? 부동산 간판을 붙여놓고, 이 위에서 앉아있어요. 조그만 데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방문하면 여기서 상담을 싹 하는 척 하면서, 그죠? 잘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 사무실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이거? 두 개로 봅니다, 두 개. 무허가 일지라도. 하여간 여기 뭐예요? 사무실 공간이죠? 그러면 두 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만약에 혹시 단속반이 지나가고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있다가 빨리 재빨리 내려옵니다. 숨어. 또 지나가면 올라가서 여기 딱 앉아있고. 아니, 이런 사무실 한 개냐 두 개냐 이게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광고 때문에 그래요, 광고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금 대로변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길이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무실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또 조그만 길로 들어가서 여기 사무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들겠죠.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대로변 여기다가 코너에 여기다가 조그만 공간 얻어요. 비어있고 막 그런 거 얻어갖고 여기다 막 이렇게 막 붙여놔, 뭐 광고 막 이렇게 붙여놔. 여기 앉아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들리겠죠? 그럼 어떻게? 잘해서 요리 먹고 데리고 와요, 이렇게. 사무실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로 보는 거예요, 두 개. 걸리면 이렇게 되면 등록 날아갈 수 있어요. 형사처벌이. 응? 그럼 여기서는 계약서 안 쓰고 그냥 상담만 하는데요. 그게 소용없어요. 다 두 개로 봐요. 예? 여기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간판만 붙여놨는데, 아니, 소용없어. 두 개예요. 예? 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냐면, 분양사무실 있죠, 분양사무실. 자,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이 아파트가 막 분양되는 거예요. 분양사무실이 앞에 있고 막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제 많이 들르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 사람 사무실은, A의 사무실은 요 구석지 처박혀 있어.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조그맣게 있어, 여기 조그맣게. 그럼 여기서 암만 있어봤자 여기 드나드는 손님들이, 이 분양권과 관련된 손님들이 여기 오냐고. 안 오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요 분양사무실 앞쪽에다가 파라솔을 쳐놓고, A가 거기서 명함을 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명함 뿌리고 있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전화 주시라고, 응? 파실 분, 사실 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무실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 이걸 사무실을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중사무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영업을 했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이요, 사무실이 아니어서 그렇지 영업장소잖아. 그러면 한 명의 개공인데 영업장소가 한 군데, 두 군데 나온 것은 이거랑 똑같잖아. 근데 이
이걸로 처벌할 수 없으니까 급하게 조문을 만들었어요. 법에서. 뭐라고 만들었냐면 임시 중개 시설물 요것은 설치하면 안 된다고 법을 만들고 설치하면 처벌을 똑같이 해요. 여기서 임시 중개 시설물은 뭐하냐 그러면 여러분 떴다방 같은 거 들어보셨을까요? 임시 중개 시설물이 뭐냐 그러면 요것은 파라솔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천막 있죠 천막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동이 되는 것들이야. 고정이 돼 아까 그림에서 고정돼 있었죠? 움직이지 않죠? 그럼 위에 걸로 가는 거예요. 움직이면 밑에 걸로 가는 거예요. 하여간 영업장소가 두 군데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는 게 똑같아요 이게. 이게 뭐냐면 사무실을 내는 데 있어서 큰 원칙이에요 원칙. 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교재 정리할게요. 자 근데 원칙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예외. 예외가 뭐예요 그러면? 사무실 아니 원칙이 뭔데? 사무실 한 개. 예외는 뭐예요? 사무실 두 개 여러 개. 두 개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개. 이게 예외죠. 자 누가 사무실 여러 개 가질 수 있을까? 개공 중에 그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실 여러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점을 낼 수 있어요. 분점. 그걸 분사무소라고 하지요. 시험에서는 이 분사무소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분사무소가.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상태에서 또 분점을 내고 그러니까 한 명의 개공이에요. 근데 사무실이 이쪽 분점, 저쪽 분점, 주된 사무소 치면 막 2개, 3개, 10개 막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무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외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잖아요. 여러분 자격증 따가지고 사무실 2개, 한 자격증 가지고 오픈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무실 2개 절대 줄 수 없죠. 자, 복덕방 할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격증 없이 그냥 영업을 해오셨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분점인 분사무소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제됐던 겁니다. 누구만 낼 수 있어요? 법인만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인만 낼 수 있어요. 법인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분사무소 낼 때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죠. 설치 기준이 있어요. 설치 기준? 분사무소 낼 때 기준이 뭐냐? 간단해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 광명시니까 광명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 본점이. 근데 과천에다가 분사무소를 내고 싶어. 분사무소 낼 때는 일단은 첫 번째 요건은 이 주된 사무소 있는 데 있죠. 광명. 거기는 무조건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에 본점이 있는데 광명시에다 또 분사무소를 내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지키고. 두 번째는 분사무소를 갖다 낼 적에는 그러니까 광명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을 때 과천에다가 낼 수 있어. 근데 과천에 낼 때는 과천에다가 분사무소를 한 개만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시, 군구별로 분점을 한 개씩만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개? 과천에서 영업이 잘 된다고 분사무소를 2개 두거나 그럴 수 없어. 아무리 법인이라도. 그럼 과천에도 매요. 한 개. 세 번째.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 그 과천의 분사무소 거기는 사람을 한 명 앉혀놔야 돼. 그게 책임자예요. 그 책임자가 뭐냐면 그 분사무소에서 건수 올렸을 때 계약서 써주고 확인 설명해주고 그럴 사람이야. 그게 책임자예요. 그러면 요 광명시에 있는 본점에서 계약서 써주고 확인 설명해주고 그럴 사람은 누구요? 본점에서 계약서 써주고 설명해주고 그럴 사람은 누군데? 대표자잖아. 아까 첫 시간에 했는 것처럼 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일 거 그런 거 했었잖아. 대표자는. 주된 사무소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요? 대표자. 분사무소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요? 책임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하냐? 분사무소는 그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는 따로 별도로 계약서 써주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거든. 그럴 사람이 필요하지요. 이 사람도 자격증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일건 얘기죠. 이게 설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요건이야. 응? 그랬을 때 이제 설치하는 절차요. 절차를 보도록 합니다. 설치 절차요. 일단은 가만히 보면 여기 주된 사무소가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었죠? 광명에 있다. 그게 갑이라는 법인 개공이다.
주된 사무소가 광명에 있네요. 이렇게 했을 때 광명시에다가는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고, 인근 과천시에다가는요 분사무소를 낼 수가 있어요. 분사무소입니다, 이렇게. 근데 과천에다가 분사무소를 이렇게 2개 낼 수는 없다. 그리고 분사무소 하나 두는데 거기는 반드시 누구를 앉혀놔야 돼? 책임자. 계약서 써줄 사람? 요건이잖아요. 그랬을 때 광명시에 본점을 둔 갑법인이 여기 과천시에다가 분사무소를 내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느냐 이거죠. 어? 지금부터 이것도 3단계 절차입니다. 첫 번째, 설치 신고야. 과천에다 분사무소 낼게요 라고 갑법인이 신고합니다. 이게 설치 신고야. 어디 가서 신고할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신고할까요? 과천시에다가 분사무소를 내는 거니까 과천시장한테 가서 신고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는 과천시에다가 분사무소 내는데 신고는 광명시장한테 와서 설치 신고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주된 사무소, 여기 있는 분사무소 다 합쳐가지고 법인 개공이에요. 한 명의 개공이에요. 그 개공의 등록 대장이 광명시청에 있어요. 등록 카드는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이 법인이 분사무소 냈어요 라고 신고는 요 광명시장한테 와서 해야 거기에 기재가 되는 거야. 요 법인은 과천에 분점이 있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과천시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낼까요? 예, 일반적으로 오픈하고 등록할 때도 수수료 냈듯이 말이 설치 신고지 실제는 분사무소의 오픈이에요. 등록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 제출서류가 또 있겠죠. 제출서류. 자, 제출서류 잠깐 보면 아까 등록 신청할 때 제출서류, 구비서류가 뭐였어요?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 제출서류가 뭐가 있었나요? 실사 이렇게 했었죠. 실무교 수료증 사본하고 그 다음에 또요 사무소 확보 서류, 실무교 수료증 사본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이거 했죠. 자격증 사본은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다른 점이 뭐냐?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가 차려지면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구가 늘어서 사고 위험성이 올라가요. 따라서 법인이 분사무소를 차리면 이 분사무소 하나 늘 적마다 보증을 갖다가 보험을 1억 이상 추가로 설치하도록 돼. 추가로. 분사무소 하나당 얼마 이상? 1억 이상. 근데 그것을 언제 설정해야 되냐면 분사무소 차리기 전에 미리 설정을 해 둬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을 등록되기 전에 보증 설정을 합니까? 아니면 등록 후 보증 설정을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등록 후 보증 설정을 하죠.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실사 2개밖에 없었고 보고가 없었죠. 근데 분사무소는 언제 보증 설정을 추가를 한다고요? 분사무소 차리기 전에. 그래서 구비서류에 뭐가 들어가요? 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요게 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다른 거.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뭐예요? 실사. 근데 분사무소는 보가 들어가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액수는 얼마 이상이라고요? 1억 이상, 이렇게. 그래서 설치 신고를 광명시청에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명시장은 어떻게? 돈 받아먹고 이 서류 확인하겠죠? 서류가 맞으면 광명시장이 어떻게 해주겠어요? 신고필증을 내주죠. 그럼 신고필증을 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요 분사무소에다가 신고필증 거는 거예요. 분사무소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걸려있는 건 뭘까요? 주된 사무소에 걸려있는 거 요거 있는데 빨간 거 있는데 이건 등록증이지. 주된 사무소는 무엇을 걸어놓고 영업하고 등록증. 분사무소는 뭐를 걸어놓고 영업하고 신고필증이죠. 이게 신고필증이나 등록증이나 양식을 보면 앞에 이름만 틀리지 똑같아요. 그런데 등록을 한 번밖에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등록증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마침 신고니까 뭐라고 그래요? 신고필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한 번밖에 못하는 거니까. 그죠? 신고필증 걸고 영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절차는 통보입니다. 통보. 이게요. 분사무소를 과천에 차리는데 과천시장이 알까요? 모르죠. 여기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광명시장한테 설치 신고를 하니까 여기는 과천시장은 분사무소 들어선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줄 필요가 있죠. 감시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통보. 이때 통보할 때는요. 재빨리 통보해 줍니다. 지체 없이 통보. 그죠? 이런 3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 신고와 관련된 요 구비 서류라든지 어디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설치 요건 잘 나옵니다. 핵심. 자, 교재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에서는 86페이지 가보십니다. 제일 위에 가시면 원칙에서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다가 중개사무소를 2대. 아셨죠?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여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설치하면요.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거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도 안 되죠? 그래서 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보시면 2줄 밑줄 긋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반가로 2번.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 당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죠? 반가로 2번이요. 자, 이제 분사무소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예외인 분사무소. 법인 얘기죠, 법인. 그래서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보면 법인행 개업공인중개사는 거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다가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누가 둘 수 있다고요? 법인요. 따라서 두 채줄 끝에 가보시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까지. 가로 2번요. 분사무소 설치할 때 갖춰야 될 기준 3가지를 지금부터 밑줄 긋겠습니다.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하니에요? 제외하니에요? 제외한. 그걸 잘 물어보고요.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때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요. 이 분사무소에 대한 누구를 앉혀놔야 돼요? 책임자. 근데 책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갖다가 책임자로 둬야 된다. 거기까지.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반가로 2번입니다. 중간 정도에 설치 절차 3단계요. 반가로 2번 제목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 신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보면 설치 신고할 때는 수수료 낸다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셋째 줄.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한다고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거기가 시험이 잘 나와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서류 넣어서 설치 신고한다. 이때 제출할 서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란 박스 안에, 파란 박스 중에요. 파란 박스 안에 제출할 서류 3가지. 실, 사, 보죠. 1번이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이요. 실이요. 실. 1번이 실. 자, 일단 암기하고. 2번이 뭐요? 보죠. 2번이 첫 글자 보증 설정 증명하는 서류요. 그 다음에 3번이 사무실이겠죠. 그래서 3번이 첫 줄 보면 분사무소를 확보할 때 그 분사무소 할 때 사자요.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들은 실사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이 뭐예요? 신고필증 교부.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통보. 칠판에는 이렇게 나눠서 써놨습니다. 신고필증 교부. 마지막이 뭐예요? 지체 없이 통보. 요거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으로 바로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번.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했을 때는 7일 이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된다. 신고필증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마지막. 등록관청은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나서 지체 없이 분사무소의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칠판에서는 아까 과천시장요. 거기에다가 지체 없이 뭐 해야 돼요? 통보한다. 절차 3단계죠? 거기까지가 분사무소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91페이지부터 진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